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설명할 것은 열에 대해서입니다. 자, 일단 첫 번째는 온도와 입자의 운동인데, 일단 온도의 기본적인 개념으로는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온도라고 합니다. 이때 온도와의 입자 운동을 볼 텐데, 이때 이 온도는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한 정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온도가 낮은 물체일수록 입자의 운동이 매우 둔하고 온도가 높은 물체일수록 입자의 운동은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이때 열이라는 것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의 이동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총 3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보통 고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고체에서 이제 뜨거워진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하여 열을 이동시키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이때 이 전도가 고체에서 유독 일어나는 이유는 이때 이 전도의 이동 방법은 차례로 이웃한 입자에 전달하여 열을 이동시키는 것인데 이때 이 고체보다 기체와 액체 같은 경우에는 분자 사이의 거리가 매우 멀기 때문에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전도라는 방법은 고체에서 주로 활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전도의 예시를 봐보면 뜨거운 국에 숟가락을 담가두면 손잡이 부분까지 뜨거워진다. 추운 날 실외에 금속으로 된 의자는 나무로 된 의자보다 더 차갑게 느껴진다. 냄비와 프라이팬은 금속으로 만들어 열이 잘 전달되게 하고 손잡이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열이 잘 전달되지 않게 한다. 라는 이러한 전도에 의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전도는 고체였다면 대류는 액체와 기체에서 입자가 직접 이동하여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을 우리는 대류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열 전달 방법을 그림에서 봐보면 열을 얻어 따뜻해진 물은 당연히 위로 향하게 되고 온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물은 아래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즉 그러면서 온도가 높은 물질은 위로 올라가고 온도가 낮은 물질은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게 순환하고 순환하는 이러한 열 전달 방법을 가진 것을 특징이라고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대류에 의한 현상으로는 뜨거워진 물은 위로 올라가고 찬물은 아래로 내려간다. 주전자에 든 물을 끓일 때 아래쪽만 가열해도 물이 골고루 데워진다. 난로를 켜면 방 전체가 따뜻해진다. 에어컨을 켜면 방 전체가 시원해진다. 자, 그래서 과학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난로와 에어컨 위치를 보았을 때도 에어컨은 위쪽에 위치하고 난로는 아래쪽에 위치한 이유도 이 대류 열 전달 방법과 같이 당연히 따뜻해진 바람은 아래쪽으로 뜨거운 바람은 위쪽으로 향하기 때문에 전체가 따뜻해지고 시원해지는 이러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복사인데요. 이 복사는 아무런 접촉 없이, 즉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복사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이듯이 우리가 손을 난로나 아니면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을 때 따뜻함을 느끼는 정도, 그러한 것을 다 복사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때 열이 물질에 도움 없이, 즉 열의 입자운동 없이 직접 이동하는 것을 복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복사에 의한 현상으로는 난로에 가까이 있으면 따뜻함을 느낀다. 태양의 열이 지구로 전달된다. 토스터나 오븐으로 요리를 한다. 그늘보다 햇볕 아래가 더 따뜻하다. 적외선 카메라로 물체나 사람을 촬영하며 온도 분포를 알 수 있다 등 복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플러스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가열할 때뿐만 아니라 두드리거나 튕길 때도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온도가 높아진다. 자, 그래서 열의 전도 정도인데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이 전도, 즉 이웃하는 입자의 차례로 전달하는 전도는 정도가 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열이 잘 전도되는 물질로는 금속, 이용 예시로는 냄비 바닥,
밥속 바닥 등이 있고 열이 잘 전달되지 않는 물질로는 플라스틱, 나무, 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 예시로는 냄비 손잡이, 냄비 받침, 튀김 젓가락, 오븐 젓가락 등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이듯이 열의 이동 방법을 이 그림과 같이 비유를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예시를 들어서 이 책을 직접 이동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대류의 비유가 가능을 한데, 이것은 즉 이 물의 입자가 직접 들고 간다. 책을 직접 간다는 것은 입자가 열을 직접 이동시키는 대류의 비유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전도, 이 친구가 뒤에씩 책을 넘기는 모습은 바로 전도의 비유가 가능합니다. 즉, 책을 이웃한 사람에게 전달하기 때문에 열이 차례로 전달되는 전도의 비유가 가능한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앞에 있는 친구가 맨 뒤에 친구로 책을 던져서 패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열이 직접 이동하여 아무런 접촉 없이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것은 복사의 비유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를 수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온도라고 하고요. 온도와 입자의 운동, 온도가 땡땡일수록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은 활발하다. 당연히 온도의 입자가 높을수록, 뜨거울수록 입자의 운동은 활발해지겠죠. 자, 그래서 열은 땡땡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 당연히 온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는 에너지를 열이라고 하고, 고체에서 입자의 운동이 이웃한 입자의 차례로 전달되어 열이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전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액체나 기체 상태의 입자가 직접 이동하면서 열이 전달되는 방법은 바로 대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질의 도움 없이, 즉 접촉 없이 열이 직접 이동하는 방법을 우리는 복사라고 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열과 열 팽창인데요. 이 비열이라는 것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열량이라는 뜻은 즉 온도가 다른 물체에서 이동하는 열의 양을 우리는 열량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단위로는 칼로리와 킬로칼로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칼로리는 즉 1킬로칼로리는 1000칼로리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비열에 대해서 간단히 봐보면 이 비열이라는 것은 어떤 물질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우리는 비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단위는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고요. 이때 물의 비열은 물 1kg의 온도를 1도 높이는 데 1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 비열의 특징으로는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특성이 된다. 비열이 클수록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잘 변하지 않는다. 자, 그래서 반대로 비열이 작을수록 온도를 높이는 데 적은 열량이 필요하므로 온도가 쉽게 변하는 것도 또 하나의 비열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열량, 비열, 질량, 온도 변화의 관계인데 이때의 비열은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분의 열량이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열에 의한 현상인데요. 이 물은 다른 물질에 비해 비열이 매우 커서 다양한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몸속에 있는 물은 체온을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낮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뜨겁지만 밤에는 모래가 바닷물보다 차갑다. 해안 지역은 내륙 지역보다 일교차가 작다. 해안 지역에는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분다. 자, 그래서 이 의미를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해보자면, 자, 이 낮에는 해풍, 밤에는 육풍이 불게 되는데 이 태양의 열 에너지에 의해 비열이 작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데워지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육지의 공기는 상승하고 온도가 낮은 바다의 공기는 하강을 하는 대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액체나 기체에서 열이 직접 이동하여서 열이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육지로 해풍이 분다. 즉 나대는 해풍이 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비열이 작은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식게 됩니다. 온도가 높은 바다의 공기는 상승을 하고 온도가 낮은 육지의 공기는 하강한다. 즉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류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육지에서 바다로 육풍이 분다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플러스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의 비열인데요. 이 비열은 당연히 물질마다 각각의 비열이 당연히 다르게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비열의 특징 중 하나가 당연히 비열은 물질마다 다르게 나타나므로 물질을 구별하는 하나의 특성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철, 모래, 알루미늄, 콘크리트를 네 가지를 비교를 해봤을 때 당연히 이때 비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철은 0.11, 11, 모래는 0.19, 알루미늄은 0.21, 콘크리트는 0.21로 보여지게 되면서 이때 이 비율이 가장 작은 것은 철이고 가장 높은 것은 알루미늄과 콘크리트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보았을 때 당연히 철의 비율은 가장 낮기 때문에 온도가 가장 높게 많이 변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반대로 콘크리트는 비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를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적고 가장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 콘크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비열이 가장 작은 것은 바로 콩기름이겠고 가장 큰 것은 물이기 때문에 이때에도 물은 당연히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거의 없지만 콩기름은 비열이 가장 작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각 물량의 약자를 살펴보면 열량은 Q, 비열은 C, 질량은 M, 온도 변화는 T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비열이 큰 물질을 활용하는 예시인데요. 찜질팩 안에 비열이 큰 물을 넣어 오랫동안 따뜻하게 한다. 이 말은 즉 비열이 큰 물을 넣기 때문에 당연히 온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오랫동안 찜질팩 안에서 뜨거운 물을 유지할 수가 있겠죠. 비열이 큰 뚝배기는 뜨거운 상태를 오랫동안 유지해야 하는 음식을 요리할 때 필요한다. 즉 비열이 크기 때문에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열이 큰 뚝배기를 뜨거운 상태로 음식을 유지하는 데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비열이 큰 물을 자동차나 발전소의 냉각수로 사용한다. 이러한 예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열이 작은 물질을 활용한 예시인데, 음식을 빨리 조열할 때 비열이 작은 금속 냄비인 양은 냄비를 사용한다. 냄비인 양은 냄비. 자, 그래서 이 양은 냄비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음식을 빨리 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온도를 높이기가 1도를 높이기가 가장 쉬우니까. 그래서 이 큰 물질로는 찜질팩, 뚝배기 아니면 자동차나 발전소의 냉각수 등이 있고, 작은 물질로는 양은 냄비가 그 예시가 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비열과 열팽창인데요. 이 열팽창이라는 것은 물질에 열을 가할 때, 즉 물체가 온도가 높아졌을 때 물질의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열팽창이 일어나는 이유, 즉 원인으로는 물체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 물체를 구성하는 입자의 운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입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온도 변화가 클수록 열팽창 정도가 크다. 물질의 종류와 상태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입자 사이가 가까운 고체, 입체 사이가 이제 가장 먼 기체, 이런 순으로 당연히 열팽창 정도가 다르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고체의 열 팽창인데 이 열에 의해 고체 길이 또는 부피가 증가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열 팽창 정도가 다른 두 금속을 붙여놓은 장치인데 두 금속의 열 팽창 정도의 차이가 클수록 많이 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볼 때 열 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 그다음에 열 팽창 정도가 큰 금속을 비교해 보았을 때 이 두 금속을 똑같이 가열, 즉 팽창시키게 되면 이 열 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은 당연히 작게 팽창을 하고 당연히 열 팽창 정도가 큰 금속은 많이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바이메탈을 가열을 시키면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라는 특징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 바이메탈의 이용입니다. 첫 번째로는 전기 다리미가 있는데 전원을 연결하여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위쪽으로 휘어지게 된다. 회로가 끊어져서 더 이상 온도가 높아지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화재 경보기입니다. 불이 나서 온도가 높아지면 바이메탈은 열 팽창 정도가 작은 아래쪽으로 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회로가 연결되어 정보가 울리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온도가 낮을 때 이런 식으로 경보기가 울리는 원리를 이 바이메탈을 이용을 해서 전기 다리미와 화재 경보기를 그 예시로 들 수가 있습니다. 고체 열 팽창과 우리 생활인데 예시로 4가지가 나와져 있네요. 철근 콘크리트 건물입니다. 철근은 시멘트와 열 팽창 정도가 비슷하여 건물이 열 팽창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유리병의 금속 뚜껑, 유리병의 금속 뚜껑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뚜껑이 열 팽창하여 쉽게 열린다. 다리의 이음새, 다리 철로의 이음새 부분에 틈을 만들어 여름에 열 팽창하여 휘는 것을 막는다. 마지막으로 가스관, 가스관 속유관은 중간에 구부러진 부분을 만들어 열 팽창에 의한 사고를 예방한다 라는 예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액체의 열 팽창인데요. 이 액체의 열 팽창으로는 온도계와 그 다음에 음료수병이 그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온도계 속에 액체의 온도가 올라가면 부피가 팽창하여 눈금이 올라가게 되고 온도가 낮아지면 부피가 수축하여 눈금이 내려간다. 그래서 열 팽창 정도가 크고 온도 변화에 따른 부피 변화가 일정한 알코올이나 수은을 사용한다. 즉 유리관 속에 있는 알코올이나 수은을 이용을 해서 우리는 온도의 변화, 온도의 부피 이러한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료수병인데 음료수의 열 팽창으로 병이 터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병에 음료수를 가득 채우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예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플러스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열팽창 정도인데 고체와 액체는 물질의 종류에 따라 열팽창 정도가 다르지만 기체는 물질의 종류에 관계없이 압력이 일정할 때 일정량의 기체의 부피는 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정하게 증가를 한다. 우린 이것을 샤를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금속구와 금속고리의 열팽창인데 금속구가 금속고리에 꽉 끼어 통과하지 못하는 경우 열팽창을 이용하여 통과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금속고리를 가열하면 고리에 구멍이 커지므로 금속구가 통과할 수 있고 금속구를 냉각시키면 금속구가 수축하여 작아지므로 고리를 통과할 수 있게 합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바이메탈인데 열팽창 정도가 작은 금속과 큰 금속을 냉각 수축을 하게 되면 이때 이 작은 금속은 당연히 적게 수축을 하고 열팽창이 큰 금속은 많이 수축을 하겠죠. 자, 그래서 냉각 외에도 우리가 아까 전에 가열하고 팽창할 때도 마찬가지로 작은 것은 작은 거, 작게, 큰 것은 크게 이쪽으로 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체 열팽창의 다른 예시입니다. 여름에는 전기줄이 늘어지고 겨울에는 팽팽해진다. 차가운 유리컵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유리컵이 깨진다. 철로 만들어진 에펠탑의 높이는 여름철이 겨울보다 높다.
충치를 치료할 때는 넣은 충전재는 치아와 열팽창 정도가 비슷한 물질을 사용한다. 포개진 그릇이 깨지지 않을 때에는 안쪽 그릇에는 차가운 물을 넣고 바깥쪽 그릇에는 뜨거운 물에 담그면 쉽게 빠진다.